후계자 소리요 무슨 소리 이거 다 민주 언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에서는 후계자의 후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후계자라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1대 2대 수령이 사망했죠. 3대 수령은 지금 김정은인데 3대까지 다 남자가 왔는데 여자로 간다? 김주회는 김정은의 신형 구축함 시험 현장에 동행했는데요. 정작 제일 중요한 시진핑의 공식 일정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오지 않은 걸까요? 시진핑 그 방북 때 왜 김주애가 안 보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당연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거꾸로 작년 9월 달에 중국의 전승 80주년 때 이제 김정은이 천안문 막루에 서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갈 때 이제 김주애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김주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냥 베이징 역사에서 내리는 거하고 귀국에서 평양 역사에 내리는 거하고 이 두 컷만 나왔어요. 그냥 그 뭐 열차 안에서 사진 한 장하고 저는 그걸 보고 그냥 뭐 바람 쐬러 갔나? 혹은 뭐 아버지한테 뭐 떼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갔나? 아니면 뭐 북한과 중국 당국이 안 밝힌 무슨 뭐 사진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가정을 해보면은. 근데 이제 엄밀히 공개된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연속 차원에서 저는 이제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할 때 자꾸 여러 언론에서도 물어봤지만 내가 안 나올 거다 김주애. 이유는 이제 김주애는 아직 소년이다. 성인이 아니다. 14살이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뭐 14살이고 북한이 밝혔어요. 뭐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게 그렇죠. 근데 14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머지 북한 안에서야 뭐 아버지 따라다니는 거야. 그건 뭐 군부대 가든 뭐 농장에 가든 뭐 학교 가든 뭐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뭐 왕이 제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건 뭐 아무데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성들도 당연히 수령의 딸인데 허리 굽혀서 인사하지 안 굽히고 인사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의 딸인데. 그래서 김주애가 이번 시진핑 평양 방문 때 얼굴 안 보인 거는 당연한 것이다.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김주애가 계속 등장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명백하게 어떤 자리에 어떻게 등장해야 후계자다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그 김주애가 또 안 보인 지 한 달 남짓 또 꽤 됐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김정은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계속 이제 연달아 노출시키면은 이제 뭐 식상한 것도 있지 않을까? 다르게 보면요. 그래서 좀 뜨문이 좀 잊을만하면 나오는 것도 사람도 같잖아요. 뭐 일상에서 계속 아무리 반가운 얼굴도 계속 보는 거하고 드문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더 반갑고 이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데 김주애가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나 세상에 이제 공식적인 뭐 후계자로 인지가 될 사람들이 추정할 때라면 어떤 직함이 있어야 되냐면은 직함 이전에 성인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먼저. 그럼 지금 그 애가 14살인데 한 3년은 지나야지 적어도 3년은 지나야지 17살인데 그때는 무슨 직함을 줄 수 있겠죠? 아버지가 제 딸에게 제 동생에게 뭐 중앙당 부부장 지금은 부장 직함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뭐 청와대 이제 수석 같은 직함이에요. 뭐 북한의 비서라고 하면요. 그런 직함을 뭐 줄 수도 있겠지 아버지가. 적어도 이제 그 정도는 줘야 이거 진짜 김주애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주애에게 정치 직함, 당 직함은 안 줄 것 같아요. 행정 직함은 모르겠는데 이 정치 직함은, 당 직함은 다 이제 후계자들이 받은 직함 맞아요. 여지껏 김정일도 김일성의 후계자 할 때 이제 조직비서라는 이건 뭐 2인자나 같아요. 조직비서라는 직함을 가졌고 뭡니까? 김정은도 자기 아버지 후계자로 나올 때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직함을 가졌어요. 그 직함으로 세상에 처음 나왔어요.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 뭐 정치 직함이에요, 이거요. 당 자체가 당들은 다 정치 직함인데, 자 김정일도 김정은도 다 세상에 얼굴 보일 때는 당 정치 직함을 가졌다는 거죠. 조직비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둘 다 따로 받았지만은 이런 정치 직함을 받았다면은. 후계자라고 이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확정은 아니고. 근데 김주애에게 그런 정치 직함은 안 받을 것 같아요. 행정 직함은 줄 것 같아요. 당 아닌 내각에서 우리 말하면 이제 인민위원회 뭐 그 여러 기관에도 있겠죠. 그런 직함은 줄 수 있는데 당 직함이 왜 김정은이가 그렇게 서두르게 빨리 자기 43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3년 있다도 46살밖에 안 되는데 46, 7밖에 안 되는데 50도 전인데 후계자로 세운다? 저는 그 사람이 김정은이 무슨 불치병이나 아니면 마두로 같이 오늘 깜짝 세상에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면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둘러 후계자를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예. 김정은의 딸 예. 문제가 되는 게 세습도 문제가 되고요. 예. 또 세습이냐, 그리고 여자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어린 예.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북한 주민들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안 받아들여요. 저는 이거는 딜레마기도 하고 난센스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아무렇게 말해도 법에 걸리는 거 없잖아요. 언론사에서 추측성 보도도 해도 그렇고 우리 쉽게 제가 어떤 자본주의 언론, 민주국가 언론도 좀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시진핑이 평양에 6월 8일 9일날 이제 평양을 방문할 때 그때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뭘 보도했냐면은 평양의 화성거리, 신도시, 평양 주변의 신도시를 야경을 비춰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쓰는 수만 나왔어요. 왜? 아니 북한의 위성사진을 보면은 야경으로 위성사진을 보면은 한반도 38선이는 칠흑 같은 암흑이고 그 밑은 대낮처럼 밝은 야경을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야경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경제적으로 발전된 주인공이라고 이제 자본주의 민주국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걸 보고 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참 호술하네, 한심하네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자, 우리는 김주의 소리를 여기서 언론마다 개인마다 전문가마다 설왕설래 아무렇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 틀리게 했다고 제가 이제 북한 얘기를 이제 탈북민께 북한 얘기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북한 얘기 예측하는 데서 틀렸다고 나를 잡아가나요? 내가 벌금 무나요? 그건 아니죠. 예측이잖아요. 자본주의 언론은 이게 가능한데 북한 가능하다 보니까 후계자 소리요 무슨 소리 이거 다 민주 언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은 저리 후계자의 후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꾸 와전돼가지고 이자처럼 동북 삼성이나 접경 지역이나 몰래 들어가는 USB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겠죠. 야, 남한에서는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본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본다. 어떻게 본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게 진짜일까? 그럴까? 자, 그렇게 이 남한의 언론을 통으로 편집 안 하고 통으로 볼 수 있는 북한 주민이 몇 프로냐고요. 0.001%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99.9%는 이게 딴 나라 소리이기 때문에 후계자라고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갈래를 봐서 지금까지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했죠. 2011년도 김정일이 사망했죠. 1대 2대 수령이 사망했죠. 3대 수령이 지금 김정은인데 3대까지 다 남자가 왔는데 여자로 간다? 4대 수령?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또 그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김주애는 그냥 아버지의 그냥 딸이다. 수령 아버지의 귀여운 딸이다. 이 이상 아니다. 이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시진핑 방북을 다시 한번 보면 예? 김정은은 그동안 좀 러시아랑은 좀 가까운 느낌을 내다가 예. 중국과 이번에 다시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나요? 2년 전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군사동맹을 맺은 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그 앞전 조금 들여다보면은 또 러우 전쟁 발발한 거죠. 이때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푸틴은 이제 북한에다가 동맹은 동맹이었어요. 그 전부터 동맹인데 선을 내밀었는데 김정은이가 덥석 잡아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끈끈한 동맹이 됐잖아요. 군 이제 파병하고 무기 엄청나게 수출 어쨌든 제공했잖아요. 러우 전쟁에다가. 저는 그거 김정은이가 바보처럼 그냥 파병해주고 그냥 무기 보낸 것 같지 않아요. 상당한 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옛부터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속 전부터 어쨌든 전쟁 끝나고 북한이라는 국가가 소련하고 관계를 쭉 이어오면은 경제 지원은 별로 없었어요. 군사 지원은 계속 있었어요. 우리 쉽게 보면 한국 전쟁도 소련의 무기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었고 전쟁 끝나고도 그렇고 전쟁 끝나고는 김일성이 가장 한국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게 핵이에요. 핵이 있어야 되네 하고 한 게 그때부터 이제 60년대부터 북한하고 핵 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저렇게 핵을 가졌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러시아하고 지금까지 북한하고는 군사동맹 관계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경제동맹 관계로 많이 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반도 지도 보면 북한 이제 접경 지역에는 동북삼성이 있어요. 이건 거진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한 나라나 같아요. 어쨌든 뭐 북한 주민이나 동북삼성 주민이나 어째 옥양 뭐 오투 뭐 풍수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조선 뭐 한반도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의 문화나 경제나 이런 뭐 이런 거는 다 북한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동북삼성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중국의 조선족하고. 근데 여기는 서양 사람이에요. 러시아하고 접경이 북한이 조금 갖고 있는데 동맹이라고 하지만은 블라디보스토크가 이제 뭐 동방이 제일 큰 도시잖아요. 이쪽으로는 뭐 엄청난 많고. 근데 그 다 서양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서양 사람하고 조선 사람하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생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돈이나 가스나 이런 걸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군사적인 지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은 이게 중국하고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시진핑 평양 방문을 자세히 감망해 보니까 왜 시진핑이 이렇게 북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7년 만에 이제 재방문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방문은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외국 방문이 북한이에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대국이라는 뭐 미국하고 이제 미국의 보금간 그 대국인데 중국이 어쨌든 뭐 짙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을 방문한 거는 경제적인 실리를 중국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인 실리, 자기네 나름대로의 실리를 좀 챙기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요점이 나진항을 통해서 대양으로 나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상당히 그 이제 미국과 미일 한이잖아요. 한미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민주 진영이잖아요. 그 반대 진영이 이제 북러 중이잖아요. 이게 전체주의 진영이나 같잖아요. 독재 진영이나 같잖아요. 이게 민주 진영도 이거 진영이잖아요. 독재 진영이 이제 대결하고 있는 거나 같은데 우리 한반도를 쭉 보면은 어쨌든 이 기묘한 지형학적 관계에서도 중국은 계속 이제 대양으로 나가려는 그런 대양으로 나가려는 진출하려는 그런 경제적 야망이 오래전부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려고 나가지 않았을까? 김정은은 또 이제 그걸 비공개회담이나 그것까지 없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국가 대 국가 간의 그런 거는 이제 거진 국제법일 거예요. 한 40년, 50년 동안 이 탑 시크릿으로 묶여져 있는 게 관례예요. 모르죠. 우리 50년 뒤에는 그때 어떤 거 했다는 거 밝혀지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관례상 안 밝혀질 거예요. 저는 김정은이 그건 묵인하지 않았을까? 대신 경제적 기여는 절실한 게 김정은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걸 글쎄 김정은이 모를까? 알까? 알면서도 저럴까? 알면서도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게 해결책이 없지 않을까? 어쨌든 그 주민들이 그런 궁핍한 경제적 그 해방군은 중국밖에 없어요. 러시아에서 받아오는 돈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러시아의 가장 크고 있는 게 군사적 기원에 많이 의존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양 항공망은 이제 러시아 기술이 많이 도입된 군사 기술로, 군사 장비까지 평양 항공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중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거가 좀 체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과 사이가 좋아지면 북한 주민들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거는 가장 반기는 게 북한 주민들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있을 때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평양의 외화상점, 어쨌든 물건이 쌓이고 팔리는 데는 국영상점은 다 90년대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다 이제 반자본주의화, 반개인화 돼서 움직이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나 이제 빵빵하게 잘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외화상점이나 장마당이에요. 북한 말로는 이제 장마당이고 남한 말로 하면 이제 재래시장인데, 여기는 이제 물론 통제를 받지만 이제 국가에 완전히 그렇게 받아서 이제 예속되어 가지고 이제 아니거든요. 개인이 자기 물건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데니까, 국가 상점은 국가 제품을 공급받는, 이제 그것도 뭐 배급받는 그런 체제 시스템이잖아요. 상점하고 시장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외화 상점이라고 있는데, 외화 상점은 이제 외화로, 말 그대로 외화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외화라는 건 그거예요. 북한에서 외화는 달러, 엔, 루블,
위안화 이렇게 뭐 홍콩 달러 뭐 이런 등등의 외국 돈이에요. 이 돈으로 사는 물건은 다양한데 제가 말하자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80%가 중국 제품이지 한 10%가 북한 제품일까? 소련 제품은 제가 못 봤어요. 러시아 제품은 크게 못 봤어요. 뭐 있긴 있겠지. 한 5%나 있을까?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요. 제가 평양에서 살았으니까 그 기억을 되돌려봐도 어쨌든 가반 60, 70%는 중국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만, 일본 제품이 있어요. 등등 있는데 그 가반, 절대 가반이 중국 제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 상품이 뭐라는 거냐면 상점에서 파는 건 당연히 물건이잖아요. 주민생활용품이잖아요. 주민생활용품의 가반이 중국 거다? 이거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도 똑같아요. 시장에서 나돌아다니는 이제 모든 뭐 외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든 외제품의 가반, 절대적인 가반이 중국산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북한하고 중국이 크게 무역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보따리 장사나 이런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어쨌든 중국하고 북한은 국경을 한 90%를 맞대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봤을 때 그다음 한 10%나 여기에 한 5%나 7% 정도만 이제 러시아하고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은 중국하고 맞대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물건이 북한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 근데 이제 이 관계가 북한은 역대적으로 관계가 우리가 봤을 때 북중 관계 뭐 틀어졌다 삐딱해졌다 이렇게 다 우리는 다 뭐 보이는 대로 진단하고 추측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니까.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뭐 북한은 조선이라고 하죠. 조중 관계가 훼손됐다, 조중 관계가 나빠졌다 이런 말은 절대 없어요. 북한은 뭐 러시아도 같아요. 조로 관계가 좀 잘 안 된다, 뭐 예전보다 좋지 않다 이런 말 절대 없어요. 다 좋다는 것만 해요. 다 좋다는 거고. 그 좋다는 소리가 좀 없을 뿐이지 반대로 나빠졌다 악화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더 예민하게 반응도 안 하고 왜냐면 일단 세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그냥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북한 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간 거는 이제 조선중앙TV에 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볼 때는 다르지요.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김정은이 뭐 나가서 뭐 깍듯이 맞고 뭐 한데 얼마나 잘해줍니까? 뭐 완전히 정말 뭐 기름지게 어쨌든 찰떡처럼 딱 붙어 다니다시피 아주 공손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시진핑을 이렇게 의존하는 만나주는 뭐 이런 모습을 북악에서 많이 북한 주민들에 보여줄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말들이 도는 거예요. 야 이제 좀 뭐다 인민생활이 많이 풀리겠네. 이게 뭐냐면은 뭐 중국에서 이제 뭐 식량도 들어오고 뭐 물자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는 많이 돌아요. 그건 뭐 나쁜 소리 아니에요. 이제 뭐 어떻게 된다? 그랑 뭐 설왕설래도 되겠지만은 유언비어도 되겠지만은 또 당국에서 일부러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런 소리를. 왜냐면 요건 말 그대로 주민들에게 뭐 희망을 주는 소리잖아요. 우리 미지와 남순 걔네들 때문에 이렇게 국제 제재 받고 압살되고 뭐 압살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다. 이거는 당국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잖아요. 이거는 수십 년간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 모여놓고 이제 유선 방송이 있어요. 내부 방송이 있어요. 그쪽에서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소리는 계속 뭐 나쁜 소리만 하겠어요? 사람에게 좋은 소리도 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좋은 소리예요. 이번에 뭐 시진핑 주석이 와서 우리의 뭐 사회주의에 고무돼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정도는 나설 거 아니에요. 북한 신문에 방송에들. 그러면 또 여기 또 포장해서 부풀려서 보위부 지금 정보국으로 바뀌었는데 북한에서 그런 정보당국에서 그런 걸 싹 포장해서 흘려요. 북한은 우리처럼 자유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국영 언론이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입소문이 무서운 나라예요. 또 그게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뭐 체제 유지를 결집시키고 도움 힘주면 그걸 좋은 거 아니겠어요? 북한에서 봤을 때 그렇게도 실행되는 것이 북한 사회의 속사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양 1호 행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북한에서 말하는 1호 행사 이게 무슨 행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1호 행사는 수령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령은 김정은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수령이라는 말은 남한을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북한의 대통령이죠. 김정은이잖아요. 북한의 수령이 김일성 광장에 이렇게 나와서 열병식 보잖아요. 그리고 수령이 여기저기 현지 시찰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북한에서는 현지 지도라고 해요. 거기 나가면 이제 김정은이가 어느 공장에도 나오고 농촌에도 나오고 무슨 뭐 수산사업소에도 나오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나오는 행사장
그리고 또 어떤 데냐면은 이번처럼 시진핑이 평양을 갔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공항에 나오잖아요. 공항에 나오고 이제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이게 승용차 타고 이제 평양 시내 들어가잖아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갈 때. 그럼 이제 그 인민들이 도로가에 나와서 이제 꽃다발이라고 해요. 여기 말은 이제 꽃술이에요. 꽃술을 들고 막 흔들잖아요. 한영 시진핑, 한영 시진핑 이럴 거예요. 한영 시진핑. 중국에서 숙금평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시진핑이다 그러고. 이렇게 외치는 게 김정일이 등장한 행사든 외국 정상급 행사 이제 정상들이 이제 김정은이 같이 움직일 때 이런 행사들을 다 1호 행사라고 하죠. 1호는 첫 번째는 우리도 대한민국 1호 하면은 1호 공군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 있잖아요. 1호 공군기 하면은 대한민국 1호 한국에서는 VIP다 그러더라고. 지금 대통령을 보면 이제 북한은 1호 그렇다고 뭐 1호 동지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1호 행사 뭐 이렇게는 불러요. 그거는 공식적인 용어예요. 북한에서는 1호 행사. 1호 행사는 아주 절대적인 혁명적 뭐 이런 계급적 정신을 갖고 참가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뭐 늘상 듣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는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1호 행사는 그겁니다. 이게 왜 인류 예. 최악의 행사로 불리는 건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예.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 행사에 참가하려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어릴 때 그 12살 때인가 제가 이제 그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때 그 아동 부문에 이제 출연했었어요. 80년 노동당 6차 강대회 때 제가 이때 68년이니까 12살 때네요. 그때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하는 행사에 아동 부문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럴 때는 아동이라면 이제 부모만 볼 거예요. 가족, 부모만 보겠는데 내가 성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성인이 나갈 때는 참여할 때는 그 친인척까지 그 가문의 그 토대를 보거든요. 출신 배경 이런 걸 보거든요. 왜냐면은 내 형제나 뭐 이런 가족의 불순분자 아까 북한 말은 불순분자고 남한 말로 말하면 뭐 정치범이나 뭐 이런 문제하겠죠.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행사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사는 말 그대로 한영에서 나간 거 아니에요. 뭐 김정은이 나타났는데 김정은 물러가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막 박수 치면서 만세를 하잖아요. 그쵸? 그게 김정은 1호 행사잖아요. 뭐 우리도 1호 행사 뭐 똑같이 뭐 대통령 뭐 응원하고 지지하고 북한도 대통령 남한도 대통령 행사 그거지 뭐 대통령 반대해서 데모하는 게 대통령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뭐 TV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겠지만은 김정은이 나타나면 막 울먹이고 발 동동 구르고 그 요거지 스포츠 체육 여자 감독도 보세요. 아주 여기서 위풍 잡고 폼 잡고 뭐 결연하고 당당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축구 감독도 김정은이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평양에 돌아가서 몸을 퐁당퐁당 뛰면서 만세를 하고 이렇게 두 손 부르면서 그 국제적인 지도자 그런 위험 있고 뭐 권위 있는 그런 사람도 김정은 앞에서는 선한 심정으로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충성심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지. 북한에서는 뭐 여기서 여기 축구 감독 뭐 벤치에서 앉아서 이제 감독 지도할 때 막 이렇게 위험한 자세도 잡고 이거 뭐 팔짱 끼고 이런 자세를 김정은 앞에서 했다 그런 그 날로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호 행사는 절대적인 충성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생활 환경이 또 다 다르잖아요. 야외에서 할 때는 막 날씨도 뜨거울 수도 있고 반대로 추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내에서 하는 건 또 그렇다 치고 김정은이 뭐 야외 행사 뭐 오죽이나 좋아요. 광장에도 잘 나오고 무슨 뭐 바닷가도 잘 가고 오천도 잘 가고 잘 다니더라고요. 공장도 잘 가고 그 야외에서. 근데 이제 야외라는 건 날씨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런데 절대 구애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날씨가 춥다고 뭐 만세를 뭐 덜 부른다든가 또 뭐 대충 부른다든가 얼굴 표정을 찡그린다든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자연재해도 자연 조건도 그거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오직 그냥 절대 흠모, 절대 존경, 절대 지지, 절대 충성 뭐 이런 것만 있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도 되겠죠. 그런 자연 환경, 불리한 환경도 극복해야 되고 오로지 그냥 하나의 김정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참여하는 게 1호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까다롭게 선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어떤 기준, 뽑히면은 네. 거부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부가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오히려 그걸 참가하지 못해서 안달아 하는 사람은 있어도 거기에 간택이 됐어요. 간택이 됐는데 속으로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무슨 김일성 1호 행사에 참가했다고 무슨 뭐 쌀을 더 줘요, 돈을 더 줘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명예? 뭐 몇월 며칠 날 뭐 수령님 1호 행사에 참석했다는 뭐 그런 거는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그때 사람 명예라는 것도 밥도 제대로 먹고 등 따시고 편해야 뭐 명예도 바라지 않나요? 당장 뭐 먹고 살 길이 문제 막막한데 명예를 바란다? 근데 그게 북한에서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렵게 사는데 일호행사에 나가는 이제 간택을 받고 이제 지시를 받았어요. 상부에서. 이거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 안 따른다 하는 것 자체는 안 따르거나 주춤거린다 자체는 반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동이 안 된다면 괜찮아요. 안 나가도 되겠지. 반동이 안 되니까. 그냥. 근데 이 반동이 된다는 건 또 뭐냐면은 대중 앞에 그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로 하면은. 그 조직체라는 게 우리도 무슨 뭐 회사도 뭐 팀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부서도 있고. 이 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부서 사람들 앞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서 내 사상 총알을 받는 거예요. 나는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혁명 사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뭐 결함을 범했다. 1호 행사에도 절대적인 충성심을 갖고 참여해야 됐으나 마지못해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 이게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자 1호 행사에 불참했다, 건성 참가했다. 이거는 뭐 비판받는 건 기본이고 나는 구사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승진과 정상적인 뭐 학교나 뭐 상급 학교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동이니? 반동 아니고 충성분자도 많은데 왜 반동을 저기서 뭐 내세우겠어요? 안 세운다는 거죠. 하다못해 거기는 이제 다 배급 사회 아닙니까? 배급을 줘도 말 잘 안 듣는 사람 줘도 모자랄 판에 말 안 듣는 사람 준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숙명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의 그 노선이나 정책이나 절대 순종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호 행사에 간택이 됐다.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귀찮네. 이거 뭐 밥 먹기도 힘들고 살기도 추운데 뭐 싫는데 뭐 이거 해야 돼? 속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표현을 못한다. 표현하는 순간 자기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12살에 실제로 예. 7분 정도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 예. 5개월 동안 예. 하루 8시간씩 연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어떤 행사고 도대체 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하는 건가요? 7분 정도 맞아요. 그 12살 때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그때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있었어요. 공동 수령이었어요. 그때는 김일성이 이제 조선노동당 총비서였고 김정일은 이제 조직비서였어요. 2인자예요. 뭐 후계자라고 했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뭐 같이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그때도 김일성 광장에 김일성, 김정일이 동시에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앞을 이제 행진해 가는 이제 그 선연단 대열에 제가 참여했던 거예요. 7분 정도예요. 7분 정도 이제 그 광장 입구에서 지나가는 그 주석단 앞을 지나가는 게 그 정도인데 그 1시간, 그 5개월 정도 훈련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말하면 아동이지. 어쨌든 12살이면 뭐 아동이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 앞에 소고, 북 있잖아요. 북을 메고 이제 봉을 짚고 열을 맞춰서 그걸 흔들면서 머리는 이제 이제 광장 쪽으로 돌려보면서 행진해 가는 거예요. 북치고 광장 쪽으로 시선 보면서. 근데 그 광장에 시선 봐야 되는데 그 열은 1mm도 흔들림 없이 똑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열과 줄을. 그러니 5개월간 훈련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학생이니까 그때 학교 공부를 오전에 수업,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뭐 혹은 1시까지 한 5시간, 4시간 수업 마치고 오후 한 5시부터 한 10시까지 한 5시간 정도씩 훈련했던 걸로 생각이 나요. 그 7분간의 그런 행사를 위해서 5개월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여담으로 조금 더 말하면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잘하는 게 지금 이제 북한에서 그 열병식이에요. 이건 뭐 아주 뭐 북한이 트레이드 마크나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공평하게 말할게요. 국군 이제 열병식하고 북한군 열병식하고 비교해봐도 북한 거 잘해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봐요. 뭐 이념 같은 거 또 나가지고 순수 군인들의 군율, 그리고 절도, 보폭, 그리고 여러 가지 군복이나 여러 가지 행진 그런 뭐 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병식에 쓰는 걸 보면은 질서 있고 규율 있고 뭐가 나게 잘하는 건 북한군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자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까지 되려면 얼마나 고강도의 훈련을 해야 했을까? 이렇게 내가 추측해봐요. 8개월 보통. 하루 12시간씩. 12시간씩 8개월간 우리나라 국군을 시키면 그보다 더 잘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민주국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열병식이라는 거 하긴 하지만은 저기는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강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거긴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다가는 대통령이 인권 침해 그런 걸로 그거를 아마 무사하지 못할걸요? 예를 상상해 보면은. 그런데 북한은 이제 그런 독재자, 김정은 아닙니까? 그 독재자 한 사람의 그 좋은 말로는 국가 위상을 보여주고 국가의 군사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거기서 그 1시간 남짓 되는 그 열병식에서 또 평양시 그런 군중 집회에서 제일 파한 데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김정은밖에 없잖아요. 그 한 사람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수십만 이제 시민들과 그 군인들은 그렇게 정말 몇 개월간 길게는 1년 가까이 고독한 훈련을 하는 게 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게 또 사회주의 국가는 보여주기 위한 이제 정책을 많이 하고 어찌 보면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6개월에서 1년간 고독하게 훈련해봐요. 딴 생각은 못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볼 수도 없지만은. 그쵸? 근데 그런 거 없다고 가지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 계속 우울하고 다른 잡생각도 하고 정부 반국가 음모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안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군인들은 계속 그렇게 열병식 가속시키고 또 젊은 사람들은 계속 건설장에 보내서 일시키고 잡념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몇 시간씩 이제 행사장에서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밥이나 아니면 화장실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훈련도 이제 고정되어 있어요. 도심이 이제 좀 끝입니다. 주변 옆 부분에서 이제 고정적인 훈련 대도로를 이제 막고 이제 고정적으로 훈련했고 김일성 광장 이제 그 폭과 비슷한 이제 도로에서 이제 훈련을 했고 그때는 제가 오후 한 5시부터 밤 10시까지다 그랬잖아요. 이건 저녁 식사 시간인데 식사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했던 경험을 이제 얘기하면은 그때 250g짜리 한 200g, 250g짜리 되는 빵을 하나씩 줬어요. 빵을 하나 줬고, 우리말하면 그냥 일반 그런 빵이죠. 주먹만 하는 그런 빵 하나 줬고, 우유 혹은 미역국, 요걸 이제 한 컵 정도씩 줬어요. 딱 그거만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5개월간 이제 빵 1개, 우유 혹은 미역국 한 컵씩 이제 배고팠고, 그거 먹고 이제 훈련했고, 그럼 집에 끝나고 가면 밤 한 12시인데, 호기차게 또 집에 밥이 있으면 먹고, 죽 있으면 죽 먹고,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80년대는 평양시에서 배급 정상적으로 줬으니까 죽은 안 먹었어요. 김일성이 죽고부터 이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평양시 배급이 중단되면서 평양시도 죽 먹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전에는 80년대는 밤 12시에도 어쨌든 훈련 끝나고 오면 이제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당일 행사장일 때는 빵 주는 게 없어요. 빵 주는 게 없고 자체로 이제 주먹밥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연습장에서는 사람이 생리적으로 이제 소변도 나오고 변도 나오니까 워낙 또 먹는 곳이 크게 없었으니까 화장실 자주 간 기억도 없어요. 그래도 이제 물은 먹으니까 빵은 하지만 물은 여기저기서 먹으니까 이제 소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임시 가설 화장실은 있었어요. 그런 훈련장 주변에 이제 천막으로 친 이제 그런 임시 가설 화장실도 있고, 행사 당일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김일성 광장은 그 7분 정도 지나가는데, 그 본 주석당 7분 정도 지나가는데 완전 준비를 갖추고 이제 실행하다시피 한 건 썩 전에 광장 들어가기 한 500m, 700m 전부터, 그리고 광장 끝나서도 한 500m, 700m, 이게 다 합하면 한 1500m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 가는 구간은 시간이 좀 돼요. 2시간도 남아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화장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광장에 이제 10시에 통과한다면은 그 2-3시간 전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앞전부터 행사 시작으로 보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니, 행사 대열에 들어갔다면 이제 화장실 보려면 그 대열에서 못 보잖아요. 소변 내려면. 우리 나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의 1호 행사는 엄청나요. 그 주변에 뭐 진짜 개미 한 마리 올지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나올 수 없어요. 나 소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호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불순한 사람이 소변 보러 오겠다 그러면 뭐 흉기 같은 거 갖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뭐 광장 그런 데서는 아니지만은 뭐 우리가 TV 보면 김정은이 가까이 주민들이 가는 거 많잖아요. 막 만세 부르고. 이 사람들도 사전에 몇 시간 전에 다 몸수색, 신병검색 다 해가지고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벌써 못 나는 거예요. 아, 소변 보러 어디 갔다 오겠다? 그 사람이 불순하게 무슨 흉기 들고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뭐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김정은이 앞으로 왔을 때 흉기를 찌를 수도 있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세계 최고의 그런 경호 시스템과 그런 걸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평양시에서 진행하는 수십만의 군중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미리 다 화장실 봐야 되고 그거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는데 저기 개선문 한 2km 남짓 되나요? 한 1.5km 남짓 되네. 거기서부터 이제 개선문 옆에가 이제 모란봉이에요. 야산 기슭까지 그런 기슭으로 이제 되돌아가는데 그냥 그런 데 가서 그냥 임시 가설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어요. 천막으로. 그래서 이미 다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틀린다, 예. 실수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크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북한에서는 1호 행사에 오류가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기계이니까. 그럴 때는 엄청난 처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1호 행사잖아요. 수령 참석한 행사에 오류가 있다면은 그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 예를 들어서 당원이라면 출당? 그리고 당원이 아니라면 혁명화라는 게 이제 강제노동이에요. 그거는 3개월도 되고 6개월도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강제노동이라는 건 무보수 노동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무보수 노동을 받든 심하면은 당원증을 이제 박탈당하던 이런 게 있고 평범하게는 이제 사상투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청화인데 이제 조직원들 앞에서 자기 자아 비판을 하는 거죠. 내가 그 1호 행사에서 그런 이제 실책을 한 거는 이렇게 혁명성, 군중성, 계급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정신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의 조언도 다 듣는 거예요. 그 조언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 조언에다가 털을 달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체가 반당이니까. 그런 정도의 처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1호 행사에서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면은, 왜냐면 그런 거 없다 하면은 그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북한에서는 수령을 받던 데서는 1mm의 오류도 없다는 게 자기네 정책인데, 자기네 국법이나 같은데 북한 당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지탱되는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80년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 지구상 통치로 80년을 한 사람이 통치한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그 1호 행사에 생기는 오류를 엄청나게 처벌한다는 걸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예. 5개월을 준비하셨을 때 예. 매일 8시간씩 연습한 그 행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앞을 지나갔을 때 예. 영광스럽다고 느끼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영광스럽다고 느껴요. 왜냐면은 행사 훈련할 때도 내가 김일성 때문에 김정일 때문에 이런 고생하네 이런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은 북한은 전체 인민 사상 교육이 완벽한 나라고 철저한 나라예요. 북한은 우리 민주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못할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그래도 조금 한다면 북한 주민들은 7살 때부터 종신토록 수령 충성 교육을 받고 산다 그러잖아요. 훈련할 때도 이건 일반 주민도 아니고 그 행사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인데, 학생이든 어른이든 그 행사에 참가하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육은
다른 사람보다 더 철두철미하지요. 그래서 항상 그 훈련하기 전에는 한 20분, 30분 정도 매일은 아니었어요. 한 매주 한 번, 두 번은 그런 정치 학습 강연 같은 거 조금씩 했어요. 받았어요. 우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하면 위대한 실현과 친한 지도자 동지를 높이 모신,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 혁명의 선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용의감을 갖고 우리 이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상 주입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게 머릿속에 배이는 게 자다가 깨나도 김일성, 김정일은 누구이지? 하면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위대한 실험이고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절세의 위인이고 지도자이다. 뭐 등등. 이거는 제가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 이거 12살 때 받은 교육 지금 입에서 술술 나오잖아요. 사람은 10대 교육 받은 거를 60대까지 갈 수는 있어도 30, 40대 받은 교육 못 가요.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조기 교육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 주잖아요. 그거 같아요. 북한에서도 7살 때부터 수령 충성, 노동당 충성 교육 주는 게 그거예요. 오래도록 주민들에게 이거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을 주는데,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 앞에 갈 때도 그런 영광심, 그런 영예심, 그런 궁지심이 들었고요. 조금 또 하나 첨부해 말씀드리면은, 자, 김일성이 94년도에 사망했어요. 제가 96년도에 쿠웨이트를 갔거든요. 김일성이 사망하고 2년 있다가, 자, 김일성이 사망했어요. 근데, 자, 제가 12살 때하고 벌써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는 20대 초반이잖아요. 제가 한 10년도, 15년 정도 지난 때인데, 12살 때부터. 자, 그때면은, 자, 뭐죠? 소년, 아동하고 송인하고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그죠? 아동 시기에는 세상이나 뭐 사회를 잘 몰랐다 치고, 가정에서 하면은. 송인 시절은 좀 알잖아요. 더구나 또, 저는 이제 대외건설기업소라는 이런 특수한 기관에 있었거든요. 외국에 건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관이에요. 이런 속에서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외국에 대한 문화적인, 경제적인 이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살짝. 뭐 정치적인 소식은 못 들었어요. 뭐 알려고 했다고는 그건 위험한 인물이니까, 야, 그 나라 뭐 문화는 어때, 경제는 어때, 생활은 어때, 이런 건 물어봐도 돼요. 답변해도 되고. 근데 그 나라 뭐 정치는 어때,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걸 알으니까 외국에 건설노동 갔다 온 사람들, 그땐 주로 소련이나 뭐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 많이 갔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래 갔다 온 동료들이 얘기를 들으면 남조선 뭐 발전했다는 거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송인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남조선에 비하면 못 산다는 거고, 수령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다? 이것도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나라가 잘 사는 건 뭐 지도자들이 훌륭해서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면 나라가 못 사는 것도 지도자가 무능해서 못 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송인이니까. 아동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성인에 대해서 내가 우리는 부자가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 수령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못 살지, 이런 생각도 하고, 수령이 소구해가지고도 왜 이렇게 인민들이 고생해야 되는지, 수령이 소구하고도 이거는 뭐 금수산 태양궁전에 시신을 모신대. 우리말하면 이제 시신 박물관이야. 이거 전 세계에 이런 유래가 없어요. 소련은 있어요. 인류 최초의 시신 박물관 만든 게 이제 레닌 동상이에요. 약물에다가 이었는 거예요. 그걸 모방해서 이제 그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어느 민주국가에 당연히 없고, 사회주의 국가에는 한두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세계 대부분 결대 가반의 나라가 90%, 99%의 나라가 대통령 죽으면 매장하든가 하장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북한은 그거 아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리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신 박물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주민들이 계속 그 앞에 와서 머리 쪼아리고 충성 맹세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주민들 충성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자,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수령은 죽어서도 화화궁전에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덫 때문에 주민들은 식량 배급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 어른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어디 가냐면은, 자, 완수대 동상이라고 해요. 김일성 초대형 동상이 있어요. 이게 그때 김일성만 죽었으니까 94년도에 김일성 동상 앞에 이게 24시간 거기 가서 이제 꽃다발 계속 이제, 왜냐면 왜 24시간 나면은 계속 시간 타임별로 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고 평양시 각처에서 올라오니까 그게 전국 24시간도 모자래요. 그게 다 째어져 있어요.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어느 기간 어느 단체 어느 군부대 학생 뭐 엄청 수많은 단체 아니에요.
저도 한순간 이제 저희 다 기간도 이제 어느 시간에 갔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때 표현은 못했지만 수령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못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불만은 가졌지만은 그 수령 동상 밑에 가서는 어땠냐면은 눈물이 나와요. 진짜 왜 나오냐면은 사람이 감정동물이에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스피커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어록이나 김일성에 대한 칭송이 그냥 요란하게 나와요. 우리 인민을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이시려고 80년이 넘으시도록 오로지 풍찬 노숙하면서 현치지들 가신 어버이 시령께서 이렇게 애석하게도 우리 인민들과 작별하였습니다. 이걸 애도 음악하고 섞어서 내보내요. 사람 감성동물이다 그랬잖아요.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북한 TV 보세요. 그 장면 100% 사람들은 울잖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우는 거예요. 동물이라면 안 울어요. 그게 그렇게 울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만 보지 거기까지 될 때까지는 그 환경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게 일종의 통치잖아요. 그냥 죽은 망자 앞에 와서 이제 머리 수그리고 새 수령에게 충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김일성 앞에 가서 동상 앞에 가서 통치잖아요. 그런 통치는 아마 전 세계가 되던 북한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저 80년대까지 기준으로 보면 뭐 반미 투쟁월간을 요란하게 했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거는 그 김정은 트럼프 3번이나 만난 사람 아닙니까? 미합진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뭐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과 뭐 행정회담도 하고 뭐 미중 정상회담 몇 번 했잖아요. 저기 베트남에 가서 판문점에서 또 만났댔고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미국을 이제 그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하지 않은 거. 그러나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하다.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거는 여기는 정말 5월달은 가정의 달, 6월은 이제 호국보훈의 달.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제 사수한 뭐 이런 우리 호국 영령들에게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이거는. 그래서 북한은 제가 지금까지도 말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침략국이고 우리는 그걸 막아냈고 그리고 지켜냈고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12번째, 13번째 경제 강국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북한은 세계 153위쯤 됩니다. 아프리카 나라 같은 정말 형편없는 나라인데 오직 좀 이상하게 지형학적 특성으로도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하고 붙어 있고 또 정말 세계 국제 정세가 좀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자유 대한민국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과 튼튼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